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올해 또 지방선거 앞두고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 보니까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 얘기가 나와요. 토지공개념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워낙 부동산 문제가 핫하다 보니까 정치가 분들도 뭔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뭐 그런 선한 이유들 때문인지 뭐 보유세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 얘기도 있지만 좀 더 획기적인 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토지 공개념 도입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 관련한 채널들에서는 좀 이상하게 맥락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것도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토지 공개념 그러면 아니 내가 평생 모아서 산 내 땅을 내 집을 공개념 내놓으라는 거야? 뺏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반감 갖는 거냐, 뭐 이렇게 여튼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선이 있어. 감정선이. 자,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재산권에 대한 개념부터 좀 짚어봐요. 그렇죠.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재산권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냐면 재산권은 간단해. 그것이 내 것으로 입증하는 가장 큰 기준. 이건 내 거예요, 내 재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증의 가장 큰 기준은 그걸 만드는데 내 노력이 투여됐는지야. 즉, 그거는 내 노력의 산물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면 다 온전히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니면 재산권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야. 네. 내가 쓴 책, 내 재산권이지. 그렇죠. 지적 재산권.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만든 토지, 농작물, 내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든 유튜브 콘텐츠, 내 네. 재산권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땅, 내 거야? 애매하지. 네. 애매해. 그러면 이 땅이, 이 토지가 네가 상속 증여로 받던 아니면 어떤 맥락이든 간에 이 땅을 네가 소유하게 됐는데 그럼 이 땅이 여기 있고 요런 형태로 이게 구성되는데 네 노력의 산물이 뭔데? 그런 질문이 근본적인 나온다는 질문이 거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내가 이 땅 살려고 평생 모아가지고 이 땅을 샀으니 난 그 돈 모은 게 내 노력의 산물 아니냐. 그러니 이게 당연히 내 땅이지.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그런데 그것도 동의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어떤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니야. 국가? 국가야. 맞아. 자, 봐봐. 너랑 나랑 뭔가 여의도 멘션 채널이 우리가 뜻대로 하는 것처럼 잘 안 됐어. 네. 그래서 형님, 우리 유튜브로는 그냥 간단하게 나이 들어서 용돈벌이 하고 소일거리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형님. 저 멀리 가서 저 파주 쪽 저 멀리 가서 우리 그냥 농사나 지어요. 북녘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진짜 농사 지으려고 그 땅을 여의도 맨션에서 좀 모은 돈을 샀는데 갑자기 국가가 우리 땅 옆에 GTX를 놓는다는 거야. 야, 와, 그럼 땅 가격이 폭등하겠죠. 폭등하겠지. 네. 그러면 이 땅 가격 폭등하는데 내 노력의 산물이 뭔데? 바로 이 대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땅 가격의 그 시세를 형성하고 나중에 그걸 되팔 때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갔을 때 네가 그 시세 올라가는데 네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옆에서 국가가 도로 놔주고 지하철 놔주고 또는 국가가 지목을 변경해서 여기가 그 절대 농지에서 준 농림지구로 지역으로 바뀌어서 사업지구로 바뀌고. 그렇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한 거지 네가 한 게 없어. 그리고 그럼 여기 지하철 놓은 거는 누가 놓은 거냐? 전 국민의 세금으로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전 국민의 세금으로 여기 도로 깔고 지하철 놓고 뭐 했는데, 그리고 여기 땅 근처에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원 조성하고 나무 심는 거 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했는데 그걸로 생긴 이득을 왜 너 혼자 보느냐. 바로 토지 공개념이 다른 재산권을 행사하는 대상들과 달리
토지에서만 유달리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음. 바로 그거야. 음. 내가 한 자동차, 이거 자동차 공개념 없잖아. 그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재배한 이 수확물, 수확물 공개념 없는데 부동산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 자, 그럼 이제 토지 공개념이 얘기가 나오는 이론적 맥락은 이해하셨을 거고, 네. 그 다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사회, 공익, 공공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하면서 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다 빨갱이들 아니에요. 이게 뭐 좌파들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 있잖아. 네, 더러 계시죠. 아, 있어. 네. 어르신들은 말들을 또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 네. 근데 뭐 나이 들면 자꾸 말이 세지는 건가 봐. 원래 또 그런 정치 얘기 안 하면 참 인품 좋은 분도 계신데. 네.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어. 그래요? 그게 연도가 언제냐면 1989년도예요. 89년도면 이제 노태우 정권 때잖아요. 그렇지. 네. 그럼 어느 정권 때야? 이제 노태우 정권 민정당? 보수 쪽이잖아. 네, 그렇죠. 네. 즉 보수 쪽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이 좌우에서 어느 쪽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이념적으로 또 편가르면 안 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토지. 이 땅을 국가의 번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룰을 세팅하는데 일부는 지금은 공개념 개념을 도입해야겠다라고 했었다고 판단됐을 시점에는 우에서도 도입을 했었던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우가 도입을 했어. 우가 먼저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민정당이라고 하는 거에 후신들이 쭉 와가지고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이 빨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실제로 이제 빨갛잖아요. 이게 색깔이. 자, 그래서 이것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럼 그 당시 1989년도에 토지 공개념에 도입된 그 개념 내용이 뭐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보다 선진화돼 있고 우리보다 뭐라고 해야 돼? 꽤 많은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등기부등본 갑종 을종이 없어. 그런 나라 많아. 이 땅이 누구 건지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다 좋아해서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나라들은 왜냐하면 대대손손 뭐 무슨 공작, 백작, 그렇죠. 귀족들이 뭐 많이 남았죠. 그잖아. 후장, 남작. 그리고 뭐 기사 자비를 자작. 수여한다고 네,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기가 껄끄러운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우리 수준의 인터넷에 띄워봐. 그럼 다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안 간 데들이 너무나도 많아. 진짜 그렇겠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땅은 누구 거죠? 이 건물은 누구 소유죠를 오픈했어. 그렇죠. 이것도 토지 공개념의 일환이었어. 다 공개해라. 그 땅 누구 건지, 누가 그 대한민국 땅들을 이렇게 잔뜩 소유하는지 밝혀라. 그 뭐 내역이 쭉 나오잖아요. 밝혀라. 이게 공개념의 첫 단추거든. 그것도 보수 정권 시절에 도입을 한 거야. 그런데 그거만 한 게 아니야. 뭘 했느냐? 이 1989년도에 토지 공개념 제도의 근간에서 바로 만들어진 게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해야 돼.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가구가 가질 수 있는 택지 면적의 상한을 결정해버렸어. 말 그대로 내가 중동의 건설 현장 가서 건설 근로자로 돈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자산가야. 나 큰 집 지어가지고 좀 제대로 살고 싶고 또 나도 땅도 좀 앞에 넓게 이제 정원도 하고 싶다고 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통계를 제도를 살펴봤거든. 네. 그랬더니 6대 도시, 우리 뭐 서울, 인천, 대구, 뭐 부산, 네. 뭐 이런 광주, 네. 이런 6대 도시는 한 가구가 가질 수 있는 택지 면적이 200평이 맥스야. 지금 현재 그래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그때 당시. 당시에. 그때 당시에 200평. 그 다음에 기타 시들이 네. 300평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국가가 한번 또 뒤집어졌어. 아니, 땅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거나. 헌법소원을 냈어.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 위헌 결정이 났어. 그래서 이 택지 소유의 상한제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위헌에 가까울 정도의 토지 공개념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게 보수 정권. 그리고 그 내용도 가장 파워풀하게 그냥 이 땅 주인 누군지 공개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한 가구당 200평 이상 안 돼. 알았어? 택지는 200평까지다. 이걸로 딱 묶어버렸던 게 보수 정권이었던 거야. 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무 사이에 자가용 쭉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집이 없잖아요. 맞아. 그게 사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네, 그렇죠. 만약에 그때부터 토지 공개념 아래 택지 소유 상한제가 없어서 십수년 이상 이게 위헌 결정 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걸 풀게 된 건 IMF 외환이기 때문이에요. IMF 외환이기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지난 뒤에 국가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뭔가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우리 자원 없잖아, 지하 자원.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남은 리소스라고 하면 땅인데 이 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뭔가 공장 짓고 창고 만들고 뭐 해가지고 또 국가 재건에 일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 일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역량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땅을 그 사람이 왕창 쓴다고 하면 쓰도록 해주자. 지금 이거 국가 부채도 갚아야 되는데 쟤 딱 보니까 열나 똑똑한 애야. 그렇죠. 근데 제가 10,000평만 주면 자기가 무슨 해외 수출하고 중동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이상한 거 뭐 한대. 야 그렇게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대가 푼 거야. 만약에 그냥 토지 공개념 이 제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네 말처럼 어디 누구 집 들어가려면 집 들어가는 데만 한 10분 걸려. 네, 막 유럽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분당에 그런 집들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서울의 약간 외곽 쪽에 뭐 저기 흑석동 위에도 뭐 그런 집 있잖아. 사실 어느 언론사 그렇죠. 높으신 저기 사람이 그런 게 우리도 있을 뻔했지. 자, 그래서 일단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걸 일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균등성, 그러니까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공개념이라는 게 그런 그렇죠. 그 가치관이 좀 투영된 거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누가 그 땅을 다 선점했으면 그 후손들은 다 기회를 못 얻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렇죠. 예를 들어 니네 집이 대한민국의 최고 갑부가 고려 후기 때 됐어. 고려 후기 때. 네, 고려 후기 때. 그래서 고려 후기 때부터 너희 집안이 대한민국 영토의 3분의 1을 네가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는 3분의 2 가지고 어떻게 해야죠. 네. 그 3분의 1은 다 산이야. 네. 그럼 우리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기회균등을 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기회균등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무조건 기회균등을 얘기하면 국가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감았어? 당연하죠. 동기부여 차원에서. 네.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땅이 아까 토지 공개념, 이건 물론 택지고요. 그 당시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은 상업용,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이거 사업 부지로는 당연히 더 크게 가질 수는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순간인가 막 실링 두고 하자는 논의가 더 있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너도 나도 한 사람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질 수 있는 땅이 최대 1,000평이 다다라고 하면 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1,000평 이상 못 짓는 거야. 그러네요. 이해하지? 네. 나도 1,000평 이상 못 해.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난 전 세계에 농사 지어서 명이나무를 수출하고 싶어. 근데 전 세계에 명이나무를 수출하려면 명이나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000평에서 어림도 없죠. 대규모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미국의 일리노이 옥수수 밭처럼.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못하는. 그렇지. 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못하게 되고 그럼 생산 단가를 낮추지 못하게 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게 되니까 경쟁력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그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구당 N방으로 토지를 나눠준다 하면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700평씩 나눠갖게 돼. 야, 꽤 되네요. 꽤 되긴 하지. 네. 거기 집 짓고 살라고 하면 꽤 되고 남지.
근데 이제 그 700평 안에는 뭐 지리산 정상 노고단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좀 빼고. 그런 거 빼고요. 근데 그 700평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규모의 사업이나 할 수 그렇죠. 있겠어. 예. 자, 그래서 바로 무조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특정 계층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이걸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 악으로 봐선 안 된다라는 또 사람들도 일부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했었을 때, 또 여기서도 양쪽에서 합의를 본 게 있어. 땅은 더 공급할 수 없는 건 분명 맞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운 좋게, 아니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선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점한 걸로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 계층이나 가구나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자. 소유를 균등하게 하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비효율성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상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남의 땅 뺏어다가 다시 주는 건 쉽지 않을 거 그건 아니야. 나라님도 못해요. 그거. 못해. 그러니 소유의 균등에 방점 찍지 말고 그 토지로 인해서 생긴 과실을 균등하게 하는데 좀 신경 써보자. 그럼 토지 소유로 인해서 생기는 과실, 예를 들어 내가 땅을 10,000평을 국가가 특혜를 주고 분양을 해줬어. 좋아, 넌 딱 보니까 능력도 있고 해외 경험, 수출 경험도 많네. 그럼 우리가 국가 지자체에서 여기 기반 조성하고 상수도 전력 전기 끌어가죠. 다 끌어서 인프라 다 구축해줬는데 이 땅도 싸게 분양해줄게. 이거 국가산업단지 얼마에 가져가. 우리 조성 단가보다도 낮은 금액인데 한번 네가 조국 재건에 힘써봐 하고 10,000평을 딱 내줬어. 네. 그럼 그 10,000평이라는 걸 내준 것 자체도 엄청난 특혜고, 그 10,000평을 내가 소유한 인근에 거기가 산업단지로 온전하게 번성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산업단지 안에서 일하고 싶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또 바깥에 또 돈을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하철역도 놔주고 뭐도 해주고. KTX도 놓고. 그렇지. 네. 그럼 그 땅값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과실을 나누자는 거야. 그 소유는 네가 큰일 한다고 쓴다고 했으니 가져가. 과실을 나누자는 건데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눈다? 그게 바로 보유세인 거야. 거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세가 없는 나라는 없어. 네. 우리나라도 보유세는 있는데 사실 보유세를 중과세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인 거야. 자, 그래서 보유세, 뭐 토지세, 재산세 이런 명목으로 그 땅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 나누자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땅에 대해서 선택한 나름대로의 절충안이 보유세인 거야. 우리도 그래서 재산세로 내는 게 보유세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유세 얘기하면 뭔가 한쪽 쪽이고, 또 그 보유세와 함께 토지 공개념까지 얘기했으니 저건 뭐 북에서 내려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는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교수님 말 듣고 보니까 보유세는 합리성을 기반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선에서 예측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그래서 장기간에 사람들이 저 정도 보유세면 내가 이 집 안 샀지. 정책을 이렇게 한 번에 바꾸고 그래. 그러면 또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천천히 바꿔가면서 그 사이에 대응들 하십시오. 이제 집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예고를 해줘야 뭔가 방향타를 수정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 보완을 천천히 해가면서 보유세를 올리든, 꼭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맞아.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럼 그런 논의조차도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뭐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세를 전 국토에 다 부여할지, 아니면 굉장히 상급지에 해당되는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는 좀 송구합니다만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용산이든 뭐 아니면 어디든 간에 그런 지역만 보유세를 인상할지, 그걸 뭘 논의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걸 논의를 할 때 왜 그럼 그런 전부 다 부과할지, 일부만 부과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어떻게만 부과할지,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그 기준은 뭘로 얼만큼 부과하는 건지, 그 논의가 왜 안 이루어지고 있냐. 그냥 보유세에 붙여야 됩니다 이런 뭐 선동적인 발언만 한 사람만 잔뜩 있고, 그 이유가 있어. 이게
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차피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노른자위 땅, 노른자위 땅을. 그런데 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그 노른자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빨이 안 먹히는 이유가 그 소수의 노른자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렇겠죠. 그러니 이런 논의가 어떤 언론사에서 또는 어떤 주무부처에서 아니면 어느 학회에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 보유세에 대해서 정치권도 이거 뭐 설레발이나 치고 답도 못 내니 우리 학자들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학회에서 추계학회 또는 뭐 춘계학회 할 때마다 보유세는 특별 세션을 해서 우리 한 5년 동안 딥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제학자들끼리 도시계획학자들끼리 대안을 제시해 봅시다. 얘기를 안 하지. 왜? 그 교수님들 다 갖고 있어요. 일종의 이게 기득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돼. 그 다음에 언론사도 마찬가지야. 데스크에서 편집국장으로 계신 분들, 보도국장으로 계신 분들, 정치국장으로 부장으로 계신 분들, 이 보유세 관련한 논의 이거 어떻게 저희가 특집 르포를 한번 전 세계 제가 해외까지 가서 해외는 보유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딥답하고 올까요? 너 일기장에 써. 일기장에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 이 논의가 정치적 아사리판만 만들지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다 같이 윈윈하는 구조도 있어. 진짜 윈윈하는 구조도 있어. 근데 그 논의가 안 되는 거야. 저래도 저희 집값 떨어지게 만드는 정책 한다면 뒷골 땡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맞아. 동시에 한 몇십 명이 나와야지 될까 말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리성이 아니라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고 감정선만 건드려서 사회적으로 쫙 갈라놓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맥락들을 오늘 토지 공개념, 보유세 이런 것들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선입견이 해결되는, 해소되는 좀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